안녕하십니까. 실전 경영기획 공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홍 대리와 차 한잔을 마시면서 채용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때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대기업 3년 내 퇴직자가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이나 이쪽은 이제 빼고요. 신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큰 대기업에 전도유망한 그런 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한 그 신입 직원이 3년 이내에 50%가 퇴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역으로 말하면 50%가 채용 실패율이 50%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할 이 50%를 애초에 안 뽑았으면 이제 그런 소요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년 이내 퇴직자가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10% 이내일 겁니다. 거의 이렇게 100%가 다 계속 이제 근무를 하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는 보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 거의 100%가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되는 이 채용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이 회사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돈을 들여가지고 채용을 하는 그 시스템의 결과가 50%밖에 안 되는데 성공률이 그런 대기업의 노력의 절반도 안 하고 절반도 훨씬 더 적겠죠. 노력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성공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대기업들이 모두 다 공공기관의 채용 시스템을 배우려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는 채용 담당자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대기업에 스카웃을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대충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공공기관도 적어도 대기업만큼은 실패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안 하는 거죠. 퇴직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직원은 직원대로 맞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 혹은 참을만 하니 그냥 그 좋은 면을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조직은 조직대로 더 좋은 직원을 채용해서 높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굳이 가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있는 직원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이런 상황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결코 미루 짐작한데 큰 대동소이할 거다. 오히려 더 나빴으면 나빴지 좋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역으로 하면 거꾸로 보자 이거죠. 50%를 실패했는데 조직 입장에서 보면 50%만
개설을 하면 100%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른 3년 동안 50%를 성공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3년과 합치면 뭐 산술적으로 10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 때문에 비용은 들였지만 어쨌든 조직에 필요 없는 혹은 조직과 잘 맞지 않는 직원들이 내보내고 그 빈자리를 채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10명 뽑을 거를 플러스 1명에서 20명을 뽑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0명이 되더라도 결국 10명, 최초에 있는 10명은 성공한 게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 20명을 뽑아서 3년 동안 이제 있는 그게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비용은 또 듭니다만 어쨌든 비용 면만 해소를 하면 100%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도 보면 50%는 불행한 직장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도 못하는 거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냉철하게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조직은 조직대로 더 좋은 직원을 뽑아서 100%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드는 거고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한테 더 맞는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객설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채용 성공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채용 성공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도 공기관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코 뭐 이직률이 높다고 해서 문제이거나 혹은 이직률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질을 보면 여기도 많은 문제가 있고 여기도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쨌든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조직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야 될 이제 화두가 되고 홍대리가 또 고민해야 될 화두인 거고 또 제가 홍대리와 같이 이제 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이게 이제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전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제가 이제 채용에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채용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한 가지를 딱 보면 그 사전에 생각한 것, 예상하고 사전에 생각한 것,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 현실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3년간 생활을 해봤더니 기대와 다른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는 거죠. 조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홍길동이라는 놈을 채용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어질 거야.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3년간 있어 보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가는 걸 막지 않았거나 혹은 나가게 했거나 뭐 그런 식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 그러니까 사전에 생각한 것하고 현실이 올라서니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뭐 연봉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인센티브가 또 있고 뭐 복지가 이런 게 있고 뭐가 있고 뭐 해외 연수도 있고 막 이런 것 이외에 실제로 일을 하면 이런 것들이 되어질 거고 뭐 너는 이런 걸 원하지만
뭐 조직의 인사 이동에 따르면 이런 식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등등. 그리고 이게 뭐 3년 이전에 나갔던 너희들 선배를 봤더니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러고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러고 이런 문제도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이런 예상과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그런 것들 많이 없앨 수도 있겠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자기 소개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자랑 이외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자기가 공개를 하면 조직 입장에서 쟤를 뽑으면 이런 것도 있을 거니 그런 것들을 감내를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좀 문제가 없는 그런 조직으로 배치를 하거나 혹은 뭐 그런 걸 없앨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등등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이게 이제 현실을 하겠죠. 그러면 아마 그 채용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걸 알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이 50%가 안 되고 뭐 퇴직하면 뭐 30%, 20%까지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그러면 말이 되느냐? 실제로 조직도 그렇지만 개인도 자기의 이 단점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자기가 이제 선택받아야 되고 뭐 또 그 입사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걸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를 극복하고 다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또 공개가 투명하게 다 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을 보면 사실 저도 나 자신 잘 몰라요. 실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나를 보고 나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직도 마찬가지죠. 조직이 자기의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으면 그걸 다 고쳐가지고 좋은 조직이 되었겠죠.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제 막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 뭐 그런 걸 봐서 어쨌든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도 결국 냉철하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으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는다가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제약일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포인트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인트는 애초에 내가 저 조직에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난 뒤에 가고 조직 또한 저 직원이 오면 어떨 거라는 걸 알고 하는 그 맥락 그런 기본 전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잠시 좀 더 이제 논의를 좀 더 이제 확대하고 좀 더 한번 더 전개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 어떤 기본 그 접근 방법 측면에서 채용도 그렇고 직원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채용에 대한 운영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대립적, 협상적인 게 있습니다. 조직과 개인이 주고받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요 정도를 주고 이것 이상으로 좋은 직원을 채용을 하고 조직원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이 받고 나는 좀 적게 뭐 요런 이제 구조로 이제 주고받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뭐 그런 전문가나 혹은 경력자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그 회사에서는 요게 이제 딱 이제 어울리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떤 회사에 좋은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받고 있는 그 조건에 한 50%를 더 주고 이제 스카웃을 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까지 옮기는 판에 한 50% 정도는 더 받아야 가죠. 기존 조직원과 연봉 계약을 할 때도 연봉 협상을 할 때도 기준이 뭐냐 그러면 딴 회사에서 얘를 데리고 갈 때 얼마를 받을까를 보고 지금 1억을 주고 있는데 얘는 다른 회사에서 한 1억
1억 한 2천까지는 주고 데리고 갈 것 같아. 그러면 한 1억 3천을 줍니다. 그래야 계속 데리고 있는 거죠. 근데 1억을 주고 있는데 봤더니 다른 데서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줘. 그러면 협상 이제 연봉을 깎자라고 가죠. 뭐 이런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데 갔더니 다른 데서 한 1억 5천 달라고 하더라.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협상할 때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1억 5천 오퍼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그럼 뭐 1억 4천짜리 다른 데서 그냥 난 들고 쓰고 너 나가. 뭐 그렇게 이제 협상이 되는 거죠. 이제 반대의 관점은 그 공동의 목적 달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윈의 관계를 만들고 시너지 관계를 만들고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는 윈윈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뭐 주고받고 해서 좋게 되면 협상이 잘 되면 이제 서로 윈윈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하나의 공동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약간 뭐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직은 조직대로 지속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원의 그 행복도 고려를 해주는 거죠. 또 조직원도 개인의 행복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조직의 지속 성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조직의 지속 성장도 고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윈윈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이 구조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왠지 조금 뭔가 성불주의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왠지 조금 좀 어색한 느낌 들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훨씬 이상적이고 뭔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망한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얘는 뭔가 현실적인 것 같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일본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접근 방법으로서 이제 실제 뭐 대안 혹은 방안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 대리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길게 보자. 장기적 관점. 조직도 지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뭐 크게 먹고 내일 회사 문 닫을 게 아니고요. 개인도 펜션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한 1,000억 벌 수 있으면 그냥 내일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조직도 지속 성장을 추구해야 되고 개인도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긴 그 여정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대립적 형식적 관계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서로가 최적의 어떤 그런 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서 보면 조직 입장에서는 더 좋은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더 뛰어난 직원인데 돈은 똑같이 드는 그런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능력은 동일하거나 혹은 좀 부족하지만 돈을 훨씬 더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립적 협상적 관계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으로. 마찬가지로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처럼 미국의 사례처럼 연봉의 2배를 제시하는 조직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대립적 협상적 관계는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반면에 공동의 목적 달성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끈끈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조직의 지속 성장 관점에서 보면 조직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이제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원이 불행한, 조직원이 행복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고 혹은 조장하면서 과연 지속 성장을 오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조직원을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원 또한 마찬가지죠. 조직이 지속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조직원 개인의 삶의 행복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 자체가 전제 조건이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느 회사의 뭐 부장이든 혹은 어느 회사의 뭐 과장이든 이라는 이 명함을 갖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협상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든 하면 중간에 뭐 퇴직을 해서 개인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사회적으로 나는 개인 누군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하고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퇴직을 한 사람이라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절감을 할 거고요. 퇴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퇴직한 선배나 혹은 아는 친인척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구구절절히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조직원으로서 일을 해 나갈 때 뛰어난 능력이 있고 외부로부터 평가도 받고 인정도 받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저녁에 술자리도 한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대인관계들은 전부 다 조직에 소속된 누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게 유효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직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빼고 개인 누구라는 이름으로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직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 조직원도 조직의 지속 성장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1번이 아니라 2번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는 과연 길게 보기가 가능한가? 자, 길게 보기가 과연 가능할까? 조직이 조직원을 믿지 못하면 길게 보기가 힘들 수 있죠. 조직원 또한 조직을 믿지 못하면 길게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길게 보기를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년기에 공부를 하면 혹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혁신했다라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런 길게 보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기획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경영기획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원들이라면 다 해야 되고 또 그게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또 넓혀야 되는 뭐 그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그 방법, 실천적 방안이 무엇이냐가 나오죠. 이제 물론 이제 대전제가 경영기획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경영기획 실무자가 되고 그 실무자가 경영기획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가가 관리자가 되고 임원이 되고
또 그런 전문가와 관리자들을 그 CEO는 중용을 하고 평가를 하고 활용을 하는 뭐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사실 이 말은 다시 이제 중문부원이 되는데 경영기획 전문가라면 당연히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 이 책도 그렇고요. 제가 강의한 내용도 다 그렇고 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가가 직원들이 이런 길게 보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저는 CDP라고 생각합니다. CDP는 아시겠지만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죠. 개인이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과정에서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그걸 접목시켜 나갈까를 만들어내는 게 조직원으로서 CDP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직 입장에서도 저런 CDP를 가진 저 조직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매칭이 가능하죠. 그게 경영기획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재적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 CDP와 함께 이제 또 다른 많은 게 있습니다. 서클 활동이라든지 등등등등 인사, 교육 모든 것들이 쭉 다 연결이 되고 서로 시너지가 되고 상승효과가 만들어지는 이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영기획 전문가가 알고 있고 구상하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같은 결국 이 조직과 개인의 CDP를 만들어내는 그게 결국은 이제 조직의 지속 성장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글로 이제 되어지겠죠. 이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홍 대리하고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홍 대리 입장에서는 이제 큰 숙제를 이제 얻고 간 거죠.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무겁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맥락들이 이제 홍 대리를 성장하게 하고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경영기획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가적 역량을 가지고 난 뒤에 직책자나 관리자가 되고 임원이 되어서 어떤 자기 이제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조직 내에서 이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대립적 협상적 관점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너지를 내고 윈윈 관계를 내는 조직과 개인이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겠죠. 구현을 해 나가겠죠. 그게 이제 홍 대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홍 대리가 하는 일들을 이제 여러분께서는 만약 그런 홍 대리가 주위에 있다면 응원해주고 동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